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바위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랍니다. 부패한 금성의 관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춘천에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을 보고 어린 원님의 아들이 슬기롭게 해결해내는 이야기이지요.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아이의 지혜에 감탄하고 부패한 관리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보며 통쾌함도 느꼈답니다. 우리 주위의 바위나 산, 강에는 어떤 전설이나 유래가 있을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불의 산 전설. 강원도 춘천시 중도라는 섬의 북쪽에는 외로이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이 하나 있어요. 홀로 외롭게 서 있어서 고산이라고도 부르고 떠내려왔다고 해서 불의 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빗물에 둥둥 떠내려왔다는 신기한 불의 산의 전설을 들어보셨나요? 어느 해 여름 하늘이 뚫린 듯 장맛비가 콸콸 쏟아졌어요. 찰랑찰랑 개울물이 넘치고 강물도 불어나 논이며 밭이며 마을길이 모두 물에 잠겼지요. 그렇게 며칠째 무섭게 쏟아붓던 장맛비가 그치자 해가 쨍하고 내리쬐었어요. 아유, 이제야 살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비가 휩쓸고 간 마을길이며 집 안팎을 말끔히 치워나갔어요. 푹 젖은 이불도 빨아말리고 와르르 무너진 돌담도 새로 쌓고 모두 바삐 움직였지요. 그때 누군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저게 뭐지? 글쎄, 바로 어제만 해도 없었던 바위산이 떡하니 서 있지 뭐예요. 세상에, 하루 만에 산이 생기다니.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산만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금강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인 금성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멀쩡히 서 있던 바위산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 뭐예요. 세상에, 하루 만에 산이 사라지다니. 감쪽같이 사라진 산을 어서 찾아보시오. 금성에서는 급히 관리를 보내었어요. 관리는 말을 타고 금강산의 한 자락이었던 바위산을 찾아 아래로 내려갔지요. 한참을 내려와 춘천 땅에 닿았는데 애타게 찾아 헤매던 바위산이 춘천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금성의 바위산이 장맛비에 춘천까지 떠내려왔구나. 금성의 아름다운 산이 떠내려와 춘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니 세금을 받아야겠군. 금성 관리는 춘천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세금을 듬뿍 걷어갔답니다. 봄이면 봄산 구경값, 여름이면 여름산 구경값. 춘천 사람들은 철마다 금성 관리에게 세금을 내느라 살림살이가 나날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진 원님이 춘천에 새로 부임해 왔지요.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고도 살기가 이리 힘들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원님은 금성 관리가 집집마다 세금을 걷어가 가난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관아 곳간에 있는 곡식을 탈탈 털어 집집마다 소복소복 나눠주었어요. 다음해 봄 금성 관리가 세금을 거두러 올 때가 되었을 쯤이었어요. 원님은 새록새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이제는 곳간에 곡식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아에서 세금을 대신 내줄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찌한다.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또 불의 산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해도 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원님은 밤낮으로 세금 걱정에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덜컥 병이 나고 말았답니다. 7살 난 아들이 원님 곁에서 조물조물 손발을 주무르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원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다음 날도 어린 아들은 원님 곁에서 미지근한 물수건을 갈아주며 물었지요. 아버지, 무슨 일로 걱정이세요? 원님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원님 곁에서 땀을 닦아주며 또다시 물었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로 걱정이세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제야 원님은 큰 한숨을 내쉬더니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어요. 며칠 있으면 금성관리가 금성에서 내려온 불해산의 세금을 받으러 온단다. 그 세금 때문에 춘천이 이토록 살기 어려우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어린 아들은 원님의 말에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세요. 원님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아니, 어찌 걱정을 말라고 하는 게냐. 금성 관리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어린 아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또박또박 말하자 원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얘가 어쩔 생각일까? 원님은 그래도 걱정이 되었지만 어린 아들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며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드디어 금성 관리가 세금을 받으러 나타났지요. 원님 아들은 두 팔을 벌리고 앞을 딱 막아서며 물었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불해산의 세금을 걷어가셨지요? 그야 물론 불해산이 우리 금성 땅에서 이곳으로 떠내려온 아주 오래전부터 걷었지. 조그만 아이가 따져 묻자 관리는 오래전부터 세금을 걷었다는 것을 힘주어 말했어요. 원님의 어린 아들과 금성 관리가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 춘천 사람들이 모두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예, 오래전부터 세금을 걷어가셨다고요? 원님 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불해산은 금성에서 떠내려온 산이니 세금을 걷어간 것은 마땅한 일이군요. 그런데 어르신, 불해산이 깔고 앉은 땅은 바로 춘천 땅이지요? 그건 그렇지. 금성관리는 고개를 끄덕거렸지요. 원님의 아들은 당차게 말을 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불해산의 세금을 걷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불해산이 깔고 앉은 자릿세는 오래전부터 그대로 밀려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자릿세를 모두 내시면 우리도 당장 불해산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원님 아들의 말에 금성관리는 얼굴이 벌개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답니다. 금성관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원님 아들이 한마디를 더 하네요. 어르신, 앞으로는 저 불해산이 춘천에는 필요 없으니 금성 땅으로 도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래요, 가져가. 우리는 필요 없다니까. 할 말이 없어진 금성관리는 우물쭈물 하다가 말에 오르더니 냅다 달아나 버렸지요.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된 춘천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원님도 씻은 듯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집집마다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불해산을 감돌았대요. 개를 질투한 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길렀지요.
개는 할머니를 보면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었어요. 돼지도 맛있는 음식을 주는 할머니를 좋아했지요. 아유, 착하고 예쁜 것들, 무럭무럭 자라거라.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자식처럼 예뻐했답니다. 그래서 정성껏 개와 돼지를 돌보았어요. 너는 집도 잘 지키고 재롱도 잘 부리니 정말 기특하구나. 할머니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렴. 할머니는 돼지에게도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쿨쿨 낮잠을 자느라 돼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요. 마침 할머니가 쫄랑쫄랑 뒤를 따라다니는 개를 따뜻하게 다독거렸어요. 그때야 눈을 뜬 돼지는 심통이 났지요. 치, 할머니는 개만 예뻐하고. 예, 할머니는 왜 너만 예뻐하시니? 어느 날 돼지가 개에게 물었어요. 개가 비웃듯이 대답했지요. 그것도 모르니? 난 밤에도 집을 지키는데 넌 만날 밥만 먹고 잠만 자잖아. 돼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할머니가 날 좋아하게 해야지. 돼지는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기뻐하시겠지. 꿀꿀꿀, 꿀꿀, 꿀꿀꿀꿀. 돼지는 밤새 목이 쉬도록 울어댔어요. 갑자기 돼지가 왜 저럴까? 걱정이 된 할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자 할머니는 얼른 마당으로 나왔지요. 할머니는 돼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돼지가 자랑스럽게 꿀꿀거렸지요. 보기에는 괜찮은데 아무튼 우리 돼지가 아프긴 아픈가 봐요. 할머니는 의원을 불러왔어요. 의원은 돼지 엉덩이에 침을 놓았지요. 돼지는 몹시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할머니가 집을 더 잘 지키라고 그러나 보다. 돼지는 밤마다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꿀꿀, 꿀꿀꿀꿀, 꿀꿀꿀꿀꿀.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돼지를 달래도 보고 을러도 봤지만 돼지는 꿀꿀거리느라고 할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무척 화가 났어요. 너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할머니는 돼지와 정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돼지는 그제야 깜짝 놀랐어요. 꿀꿀꿀,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돼지가 계속 꿀꿀거렸어요. 전 할머니가 좋아요. 개보다 더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돼지가 목청껏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다른 집에 가거든 밤낮 없이 꿀꿀거리지 말고 잘 지내거라. 할머니가 새 주인에게 돼지를 넘겼어요. 돼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울었어요. 꿀꿀꿀꿀.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꿀꿀 소리에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돼지는 뒤늦게야 잘못을 깨달았답니다. 병아리 값을 갚은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 넓디 넓은 땅을 많이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부자 영감은 제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했지요. 그러고는
추수 때가 되면 어기적 나타나 터질 듯이 살찐 볼을 실룩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곡식 받으러 왔네. 아이고 영감님, 조금만 더 남겨주시지요. 식구가 늘어서 먹고 살기가. 가난뱅이 농부가 울며 불며 사정을 했지만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겠네. 그러고는 농부가 애써 거둔 곡식을 눈곱만큼만 남겨놓고 바리바리 실어가 버렸어요. 식구가 많은 가난뱅이 농부네 곳간은 얼마 못 가 텅텅 비었어요. 밤이면 지들까지 떼를 지어 나타나 소란을 피웠지요. 가난한 집에는 사람도 동물도 모두 배가 고팠답니다. 한편 부자 영감네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하루는 가난뱅이 농부가 부자 영감을 찾아와 말했지요. 영감님, 마당을 좀 빌려주십시오. 보리타작을 하려는데 저희 집 마당은 너무 좁습니다. 쩔쩔매며 부탁하는데 비실비실 며칠째 죽 한 그릇 못 먹은 꼴이에요. 부자 영감이 마지못해 허락했지요. 마당 흙이 파이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게. 잔소리 한마디도 잊지 않았어요. 가난뱅이 농부는 조심조심 보리타작을 시작했지요. 도리깨를 내리치자 보리 나달들이 여기저기 튀어올라 온 마당에 가득했지요. 그때 한쪽에서 놀고 있던 병아리가 갑자기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 곳으로 종종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리깨질이 한창인 농부는 구슬 같은 땀이 눈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도리깨로 그만 병아리를 내리치고 말았지 뭐예요. 그래, 이제 어찌할 텐가. 멀리서 보고 있던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다가와 물었어요. 제 실수로 병아리가 죽었으니 값을 물어드려야지요. 그럼 10단냥만 내게. 부자 영감은 투실투실 살찐 손을 쑥 내밀었지요. 서너 푼도 안 될 병아리 값이 10단냥이라니요. 기가 막힌 농부가 도리깨를 내려놓고 따졌어요. 아니, 남의 귀한 병아리를 죽여놓고 무슨 큰 소리야? 그렇다면 좋습니다. 원님한테 갑시다.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가난뱅이 농부는 눈을 벌겋게 뜨고 10단냥 큰 돈을 빼앗길 수 없었고,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벼락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원님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납죽 절을 했지요. 먼저 가난뱅이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이야기하자 욕심쟁이 부자 영감도 아부 섞인 말로 간드러지게 말했지요. 아무쪼록 총명하고 지혜로운 원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십시오. 부채질을 하던 원님이 부채를 탁 접으며 물었어요. 영감, 웬 병아리 값이 그리 비싼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벌구죽죽한 얼굴을 들며 냉큼 대답했어요. 우리 병아리는 날마다 찰좁쌀을 한옵씩 먹여 키웁니다. 가난뱅이네하고는 달라요. 내년 봄이면 염소만큼이나 큰 닭이 될 텐데 당연히 염소 한 마리 값은 받아야지요. 그렇구만. 듣고 보니 영감 말이 옳소. 날마다 찰좁쌀 한옵씩을 먹는다면 염소만큼이나 큰 닭이 될 것이요. 그렇고 말고. 원님이 부채를 들어 무릎을 탁 쳤어요. 농부는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라. 오늘 중으로 10단냥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소중한 재산을 축낸 값으로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농부는 집으로 가다 말고 마을 고갯마루에 멈춰서서 자신의 오두막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지요.
아내가 좁은 텃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절로 마음이 급해졌지요. 더워지기 전에 어서 농사 준비를 끝내야 할 텐데 열단양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담. 농부는 속이 상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이 집 저 집 윗마을 아랫마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난뱅이 농부에게 열단양을 선뜻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지요. 가물가물 날도 저물어 가는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참았던 울음포를 터뜨렸어요. 울음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마다 성이 나서 떠들어댔지요. 못된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끝없는 욕심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옳은 판결을 해야 하는 원님조차 부자 영감 편이라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윗물 아랫물이 다 썩은 탓이야. 그런데 그때 윗마을에 사는 털보 아저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메고 있던 보퉁이를 풀어 10단양 꾸러미채로 내놓는 거예요. 오늘 장에 나가 염소를 팔아온 돈이라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농부와 아내가 울먹이며 돈을 받았지요. 농부는 털보 아저씨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도 따라 나섰답니다. 하얀 저녁달이 뜰 무렵에야 농부는 원님 앞에 섰어요. 농부는 납죽절을 하고는 돈꾸러미를 부자 영감에게 건네었지요. 그 광경을 보던 원님이 다시 부자 영감에게 물었어요. 병아리한테 날마다 찰좁쌀 한 옵씩을 먹인다면 내년 봄까지는 얼마나 들겠는가? 그야 한 섬가옷은 되겠지요. 그렇다면 영감은 농부 덕에 찰좁쌀 한 섬가옷을 번 섬이 되겠구나. 그게 다 병아리를 죽인 농부 덕이니 그 찰좁쌀 한 섬가옷 값을 농부에게 주도록 하여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어리둥절해졌어요. 두 눈만 껌뻑거렸거든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 말도 옳아요. 부자 영감은 피둥피둥 살찐 손을 파르르 떨며 10단양을 고스란히 내놓고 말았지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헬금헬금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살금살금 사람들 틈을 빠져나올 수밖에요. 그러고는 신을 벗고 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대요. 호랑이로 변한 효자.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홍시성을 가진 효자가 살았어요. 홍효자는 일찍이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효성이 아주 지극했답니다. 어머니가 목이 마르다 싶으면 어느새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냉큼 가져다 드리고 어머니가 무릎이 콕콕 쑤신다 싶으면 어느 틈에 두 다리를 살살 주물러 주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끔찍하게 모시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몸져 눕고 말았어요. 홍효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부디 힘내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의 병을 꼭 낫게 해드릴게요. 홍효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홍효자 이야기를 하였어요. 병든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나날이 야위어가는 홍효자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도무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구할 수 있는 약은 모두 구해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을 방방곡곡 찾아다녀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 살림도 기울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울 판이었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홍효자는 한숨을 내쉬며 돛돌에 걸터 앉았어요.
꽁꽁 언 빨래처럼 꼼짝도 않고 깊은 시름에 잠겼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어. 이제 어머니의 병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한 홍효자는 하늘에 기도를 드리기로 했지요.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같이 정성스레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홍효자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쯤에서 아득하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100마리의 개를 삶아 어머니께 드려라. 지금 당장 뒷산 큰 바위에 가보아라.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홍효자는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곧장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큰 바위라면 여긴데. 홍효자는 바위 주변을 기웃거렸어요. 하지만 나무하러 다니며 보았을 때와 하나도 다를 게 없었지요. 그럼 그렇지. 내가 꿈을 꾼 모양이야. 홍효자는 피식 쓴 웃음을 지으며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바위 밑 이끼 사이로 낡은 책 한 권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곳에 웬 책일까? 홍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오비작오비작 책을 꺼내 보았답니다. 아니, 이건... 홍효자의 두 눈이 벼란간 휘둥그레졌어요. 책에는 사람이 호랑이로 변하는 주문과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주문이 적혀 있었지요. 홍효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두 눈을 몇 번이나 비벼보고 볼을 몇 번씩 꼬집어보고서야 책을 갖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홍효자는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와서 책을 보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워 호랑이로 변했지요. 그러고는 이웃 마을로 달려가서 개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물론 다시 주문을 외워 사람으로 변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호들갑을 떨며 홍효자를 깨웠지요. 여보, 이리 나와보세요. 마당에 누가 개를 가져다 놓았어요. 당신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봐요. 홍효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지요. 어서 푹 삶아 어머니께 드리구려. 하지만 홍효자는 문득 개주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죄가 크구나. 하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는걸.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리는 게 먼저야. 홍효자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답니다. 홍효자는 사부작 호랑이로 변하는 것에 점점 재미를 붙였고 어머니의 병세도 나날이 차도가 있어서 금방이라도 자리를 털고 일어날 듯 보였지요. 하지만 이웃 마을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밤이면 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개를 잡아가니 그럴 수밖에요. 이 일로 마을 어귀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왕왕 떠들어댔지요. 그즈음 홍효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의심이 생겼어요. 매일 밤마다 나갔다가 몇 시간 뒤에야 돌아오는 까닭이 몹시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자는 채 하고 있다가 남편 몰래 뒤를 밟았지요.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무슨 책을 보고 주문을 외자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놀란 아내는 그만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잠시 뒤 아내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럴 수가. 이웃 마을의 소동도 다 남편이 벌인 일이란 말인가? 만일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는 마을을 떠나야 할 테고 어쩌면 몰매를 맞아 죽을지도 몰라.
아내는 우왕좌왕하며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했어요. 옳지, 저 책만 없으면 남편이 더 이상 호랑이로 변하지 못할 거야. 아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책을 가져다가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답니다. 이윽고 호랑이로 변한 홍효자가 집에 개 한 마리를 물어다 놨지요. 그러고는 다시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책을 찾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다 두었는데. 홍효자는 온 산을 샅샅이 찾았어요. 집안에 있는 장독대까지 모조리 뒤졌지요. 하지만 이미 제가 된 책이 보일 리가 있겠어요? 홍효자가 이리저리 책을 찾는 사이 어슬어슬 날이 새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마음이 급해진 홍효자는 일단 산속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홍효자는 결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었답니다. 밤이면 집으로 내려와서 어슬렁거리다가 새벽이 오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운명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호랑이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더래요. 어쩌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호랑이와 마주치면 그저 홍효자 하고 부르면 되었대요. 그러면 호랑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쏜살같이 산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큰 아이 길산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지요. 여보, 수고했소. 튼튼한 사내 아이라오. 아가야, 이제 네 이름은 길산이다. 장길산.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빌어주었답니다. 그런데 길산이는 보통 아기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지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열흘이 지나자 돌 지난 아이만 하고, 한 달이 지나자 5살 난 아이만 하고, 1년이 지나자 제 부모보다 크지 뭐예요. 길산이는 먹기도 엄청나게 먹었지요. 한 끼에 밥 10공기, 고깃국 10사발, 그것도 모자라 떡 10접시까지 뚝딱 먹어치웠어요. 어느덧 길산이 나이 10살이 되었답니다. 길산이는 자라고 자라서 마을 앞산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니 어디 집에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하는 수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지내야 했답니다. 몸에 맞는 옷도 없고 옷감이 모자라서 대충 가릴 곳만 가리고 벌거벗은 채로 말이에요. 어쩌나 우리 길산이 옷을 해입혀야 하는데. 겨울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그러게 말이오. 그 많은 옷감을 어디서 구한다. 여보, 임금님께 청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길산이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잖아요. 생각 끝에 부모님은 임금님께 글을 올리기로 했답니다. 허허, 덩치가 산만큼 큰 아이라니. 글을 읽은 임금님은 그저 놀랄 따름이었어요.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여봐라, 배 500필을 서둘러 이 아이의 집에 보내거라. 배 500필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옷을 해입고도 남을 만큼 아주 많은 양이랍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부랴부랴 한 달 동안 옷감을 자르고 3달 동안 바느질을 했어요.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야 겨우 바지저고리 한 벌이 만들어졌지요. 어머니, 이게 정말 제 옷이에요? 길산이는 너무 기뻐 입이 쩍 벌어졌는데 집을 통째로 삼킬 만했어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신나라. 내 옷이 생겼네. 새 옷이 생겼네. 배옷이 생겼네. 길산이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휘몰아쳐 마을을 온통 뒤흔들었지요. 길산이는 밤이면 바지 저고리를 벗어서 잘 개어 놓았어요. 날이 밝으면 옷을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녔지요.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갔어요. 길산이가 해를 가리니 곡식들이 볕을 못 쬐고 바람을 일으키는 통에 벼들이 뿌리채 뽑혀나가는 거예요. 결국 길산이 때문에 그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지요.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궁궐로 몰려갔답니다.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길산이를 벌주라고 간절히 청했어요. 그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긴 한 모양인데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 아닌가. 임금님은 참으로 난처했지요. 그래, 벌을 줄 때 주더라도 어디 사정 이야기나 들어보자꾸나. 임금님은 길산이를 데려오라고 병사들을 보내었어요. 소식을 들은 길산이는 성큼성큼 걸어서 눈 깜짝할 새에 대궐에 다다랐답니다. 길산이 대궐 문 앞에 넙죽 엎드리는데 머리가 임금님 계신 앞마당에 닿은 거예요. 내가 이름만 듣던 길산이라는 아이로구나. 너는 무슨 까닭에 마을의 농사를 망쳐 놓았느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옷을 입게 된 게 너무 신이 나서 그만. 얼마나 어린애 같은 대답입니까? 엄한 얼굴로 서 있던 임금님은 그만 껄껄 웃었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한 짓이 아니라니 이번만은 그 죄를 크게 묻지 않겠다. 곤장 5대만 맞고 앞으로 마을 농사일을 열심히 돕거라. 병사들이 간신히 길산이의 등에 올라가 힘껏 엉덩이를 내리치는데 한 대요, 2대요, 3대요. 하하, 간지러워요. 히히히히. 웃음소리가 대궐 안을 들썩들썩 뒤흔들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길산이는 그 뒤로 논일이든 밭일이든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장길산은 마을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제주섬 메오름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제주섬에 돌이 많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남쪽 맑은 바다 깊은 물속에는 산호로 만든 남의 용궁이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용왕님과 새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닷속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쳤지요. 무슨 일이야? 용왕님이 화가 나셨어? 왜? 왕자님들이 용궁의 법을 어겼대. 물고기들은 뿌르르 뿌르르 용궁으로 몰려갔어요. 바다를 잘 다스리는 용왕님이 어떻게 판결하나 궁금했던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용왕님이 화를 내자 번쩍번쩍 바다 번개가 쳤지요. 왕자들은 당장 제주섬으로 귀양을 보내라. 용왕님은 거북사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아빠마마, 용서해 주세요. 왕자들이 아무리 울며 빌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거북사자는 왕자들을 등에 태우고 제주섬으로 떠났지요. 사랑하는 왕자들을 귀양 보내는 용왕님의 마음이 무척 아팠답니다.
저렇게 아끼시던 왕자님들을 귀양 보내다니. 용궁에서 살던 왕자들이 제주섬에서 어찌 살겠어요. 물고기들은 거북 사자의 뒤를 뿌르르 뿌르르 따라갔지요. 거북 사자가 제주섬에 도착하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용궁의 왕자님들이시니 잘 대접하시오. 거북 사자는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지요. 용왕님의 생일날 용궁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용왕님은 왕자들이 보고 싶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용왕님은 거북 사자를 조용히 불렀어요. 제주섬에 가서 왕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 사자가 굶지럭 제주섬을 둘러보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거북 사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글쎄 왕자들이 거지꼴이 되었지 뭐예요. 남의 용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왕자들은 거북 사자를 보자 반가워 눈물을 흘렸어요. 제주섬은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모두들 먹고 살기조차 힘이 들었지요. 그러니 아무리 용궁의 왕자들이라고 해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수 없었던 거예요. 입다 남은 옷 한 벌도 나눠줄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거북 사자는 뻐끔뻐끔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왕자님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용왕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물고기들도 몰려왔어요. 용왕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왕자들이 고생한다는 말에 용왕님의 마음도 아팠답니다. 제주섬으로 가서 왕자들을 데리고 오너라. 용왕님의 명령에 물고기들은 기뻐서 팔랑팔랑 춤을 추었지요. 그리고 왕자들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겠다. 하지만 왕자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줄 것이다. 용왕님은 고생을 했을 왕자들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용궁의 도리이다. 거북 사자는 잘 살피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 사자는 제주섬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왕자들을 대접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모두들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들었으니 말이에요. 거북 사자는 간신히 물고기를 잘 잡기로 소문난 박씨를 찾아내었어요. 박씨가 먹다 남은 맞불이 한 사발을 왕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거북 사자는 뻐끔뻐끔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거북 사자가 사실대로 말하자 용왕님은 기분이 나빴지요. 당장 제주섬을 물에 잠기게 하겠노라. 그 섬을 돌밭과 가시덤불로 뒤덮이게 할 것이다. 용왕님이 화를 내자 번쩍번쩍 바다 번개가 쳤지요. 용왕님, 맞불이 한 사발을 준 박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만 구해주어라. 섬이 물에 잠기는 동안 산 꼭대기로 도망가라고 일러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 사자는 굶지럭 박씨 집을 찾아갔어요. 내일 아침 저 산에 올라가 있으시오. 사람들이 알면 왁자 그르르 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거북 사자는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거북 사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박 씨는 거북 사자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왜 내가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야 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소이다. 박 씨는 고집쟁이였거든요. 안 되겠군. 거북 사자는 고개를 길게 내밀고는 요술을 부렸지요.
그러자 박 씨의 온몸에서 깃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점점 매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다시 사람이 되게 해주겠소. 알았어요, 알았어. 매로 변한 박 씨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앞으로 3일 동안 제주섬에 물이 가득 차오를 것이요. 당신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있으시오. 물고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잡으면 안 되니 명심하시오. 거북사자는 매로 변한 박 씨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매로 변한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아침 거북사자는 왕자들을 등에 태웠어요. 거북사자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바닷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지요. 바다가 넘치고 마을을 덮치려고 하자 사람들은 파도를 피해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매로 변한 박 씨는 이미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었지요. 물이 불어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튀어오르자 매로 변한 박 씨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밥도 안 먹고 아침 일찍 올라왔거든요.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마시오. 거북사자가 소리쳤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매로 변한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참을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아이고 맛있겠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어요. 왕자들을 태운 거북사자가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는 순간 매로 변한 박 씨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휙 낚아챘지 뭐예요. 거북사자는 고개를 길게 내밀고는 급하게 요술을 부렸지요. 누구든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면 용왕님이 화를 낼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매로 변하는 박 씨가 물고기를 막 먹으려고 할 때 박 씨를 딱딱한 바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북사자는 왕자들을 태우고 용궁으로 돌아갔지요. 사랑하는 왕자들아. 용왕님은 반가워서 왕자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왕자들이 너무 말라 셋을 한꺼번에 안을 수 있었지요. 용왕님은 빼빼 마른 왕자들을 보자 화가 났어요. 용왕님이 손을 높이 들고 요술을 부리자 회오리 파도가 쳤지요. 회오리 파도에 제주섬은 서서히 바닷속으로 잠겨갔지요. 바다에 잠긴 제주섬은 점점 거친 땅으로 변해갔답니다. 물이 빠지고 제주섬의 모습이 다시 드러났을 때 섬은 돌밭과 가시덤불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제주섬에는 돌이 많아지게 된 것이지요. 매 모양의 바위도 그래서 생겨났고 사람들은 그 바위가 있는 오름을 매오름이라고 불렀지요. 그 뒤로 제주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면 매오름이 된 박 씨를 생각하며 서로 도우며 살았답니다. 제주 섬에는 바위 하나, 풀 한 폭이 그냥 생겨난 것이 없어요. 모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씩 꼭꼭 숨어 있답니다. 백두산 장생초. 아주 오랜 옛날 백두산 아래 외딴 마을에 어머니와 효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늙은 어머니는 몸이 아파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았지요. 효자 아들은 어려서부터 남의 집 일을 해서 받은 품삯으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대요. 어느 날 아들은 마을 부잣집의 논을 한떼기 빌어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른 몇 명이 할 몫을 혼자서 척척 해내곤 했지요. 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논에 나가 일을 했어요. 그해 가을 아들이 지은 농사는
큰 풍년이 들었지요. 어린 아들이 기특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추수를 도와주었답니다. 아들은 자신이 농사지은 쌀로 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릴 생각에 한껏 부풀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땅 주인인 부잣집 영감이 아들을 찾아왔어요. 인정머리 없기로 소문난 부잣집 영감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지요. 1년 동안 내 땅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니 이제 수확한 곡식을 가져가야겠다. 부잣집 영감은 데려온 일꾼을 시켜 곡식을 모두 실어가기 시작했어요. 영감님, 어머니와 제가 겨울을 날 양식을 남겨주셔야지요. 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영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영감은 아들이 1년간 안달복달 애지중지 키워온 곡식을 홀랑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았어요. 그 돈으로 병든 어머니와 함께 근근히 살아갔지요. 아들이 모처럼 장에서 나무를 팔고 온 날이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를 사왔습니다. 여기 약도 있어요. 아들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들어가며 말했어요. 아휴, 얘야, 난 괜찮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개미 목소리만큼 작고 희미했어요. 먼저 이 사과부터 드셔보셔요. 그럼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사과 향이 참 좋구나. 너부터 먹으렴. 아들도 사과가 먹고 싶어 침이 고였지만 꾹 참았지요. 전 장에서 먹고 온 걸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 정도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할 만도 한데 어머니의 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질 뿐이었어요. 그러던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꽝꽝 얼고 낡은 문풍지는 바람에 후득후득 떨렸어요. 얘야, 아무래도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어린 너를 혼자 두고 갈 생각을 하니. 늘 웃는 모습만 보이던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지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집을 나섰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아는 것도 많다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을 찾고 있어요.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네 마음은 잘 알겠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겠나? 할아버지, 제발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곤방대만 뻑뻑 빨던 할아버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자네, 나를 따라 들어오게나. 나도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라네. 백두산에 장생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세상의 모든 병이 낫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더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마치 어머니의 병이 당장 낫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바람결에 떠도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네. 행여나 장생초를 찾을 생각은 하지 말게나. 하지만 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장생초 생각뿐이었지요. 며칠 후 흰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쌩쌩 부는 날 아들은 백두산을 향해 길을 나섰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아들은 드디어 백두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구나.
아들이 고개를 쭉 빼고 올려다 보았지만 백두산 꼭대기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뭉게뭉게 흰 구름이 높디 높은 백두산 꼭대기를 가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백두산이 흰 구름 모자를 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백두산을 쳐다보며 있는 사이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이복의 젊은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그런데 이 할머니의 행색이 보통이 아니에요. 호호백발에 머리는 구부정한데 눈빛은 맑게 반짝였거든요. 아들은 얼른 장생초 이야기를 했어요. 백두산에 온 거라면 잘 찾아왔구먼. 그렇지만 이곳에 장생초는 없다네.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힘이 쭉 빠졌어요. 할머니, 정말 장생초는 세상에 없는 건가요? 장생초는 그만 포기하게나. 할머니의 말에 너무도 실망한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내 부탁 하나 들어주면 좋으련만. 착한 마음을 가진 아들은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무슨 부탁입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고맙네 젊은이. 꼭대기에 가서 여기 담긴 씨앗들을 여기저기 뿌리기만 하면 되네. 아들은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시 힘든 발걸음을 옮겼어요. 산꼭대기에 오른 아들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지요. 하지만 신신당부하던 할머니를 생각하며 겨우 힘을 냈어요. 아들이 품속에서 씨앗 주머니를 꺼냈을 때였어요. 방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더니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햇볕은 순식간에 쌓인 눈을 녹이더니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지요. 아들은 두 팔을 한껏 벌려 따뜻한 햇볕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바람에 실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 봉우리 저 봉우리 멀리 멀리 퍼지도록 뿌렸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뿌린 씨앗이 금세 어린 싹을 돋우더니 가지가 쑥쑥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아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씨앗을 다 뿌린 아들은 그동안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만 흙 위에 누워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백두산 아래에서 보았던 할머니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젊은이, 여기 이렇게 장생초가 널렸는데 뭘 하고 있나? 어서 몇 뿌리 캐가지고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게. 이게 정말 장생초인가요? 그렇다니까 얼른 집으로 가보게. 어머니께서 자네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은가. 아들은 장생초 두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었어요. 그러고는 그 높은 백두산을 정신없이 뛰어내려왔지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린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어머니, 제가 장생초를 가지고 왔어요. 자리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꿈에 그리던 아들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장생초를 먹은 어머니는 정말 씻은 듯이 병이 나았지요. 그리고 착한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힘센 소녀와 말. 옛날 한 마을에 힘이 무척 센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얼마나 힘이 셌던지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리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냈어요. 오늘은 장에 가서 쌀을 내다 팔아야겠다. 소녀는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어 말 등에 올려놓았어요. 쌀가마니를 등에 진 말은 다리를 휘청거리며 말했어요. 주인님, 너무 무거워 못 걷겠어요. 이까지 쌀 한 가마니가 뭐가 무겁다고 그래? 자, 어서 가자. 소녀는 말 고삐를 잡아당기며 재촉했지요. 가기 싫어요, 주인님. 이렇게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고 갈 수는 없어요. 말은 엉덩이를 빼며 주저앉아 엄살을 피웠어요. 그러자 소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내 주먹 맛을 봐야 가겠단 말이지. 소녀가 주먹을 휘두르는 신용을 하자 말은 벌떡 일어나 타박타박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개울이 나왔어요. 이 개울을 건너야만 장에 갈 수 있었지요. 소녀는 속바지를 둘둘 걷어붙이고는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앞서가던 소녀는 말이 건너오지 않자 말 고삐를 잡아당기며 말을 데려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말은 네 발에 힘을 잔뜩 주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라, 이 말이 왜 이래? 소녀는 더욱 세게 고삐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말도 더욱 힘을 주며 버텼어요. 이 녀석이 해지기 전에 서둘러 장에 갔다 와야 하는데 왜 그러는 것이야? 소녀는 벌컥 화를 냈어요. 해가 저물건 말건 그건 주인님 사정이죠. 전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말은 먼 산만 바라보며 딴전을 부렸어요. 당장 개울을 건너지 않으면 혼이 날 줄 알아? 소녀의 으름장에도 말은 콧방귀만 뀌었어요. 이렇게 버티는데 주인이라고 별 수 있나? 이젠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 히히히. 소녀가 다가오자 말은 자기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오는 줄 알고 좋아서 히히히 됐어요. 하지만 개울을 건너온 소녀는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말을 통째로 들어 올려서는 머리에 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녀석, 내가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다. 아이고 세상에, 말 살려. 위로는 무거운 쌀가마에 눌리고 밑으로는 단단한 소녀의 머리에 치받쳐 말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말은 네 발을 버둥거리며 살려달라고 사정했답니다. 주인님, 잘못했어요. 제발 내려주세요. 네 녀석은 혼쭐이 나야 해. 소녀는 말을 인 채 개울을 첨벙첨벙 건너갔어요. 건너편 개울가의 풀밭에서는 소와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힘센 주인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말은 비명을 질러댔어요. 무슨 소리지? 말 울음소리 아냐? 살려달라는데? 힘센 주인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군. 소와 말들은 사방을 둘러보고 수군댔어요. 얘들아, 저기 좀 봐. 소 한 마리가 개울 쪽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말을 이고 오는 소녀를 발견한 소와 말들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어졌지요. 개울을 건너온 소녀는 머리에 이고 있던 말을 털썩 내려놓았어요. 어떠냐? 이래도 계속 말을 안 들을래? 잘못했어요. 앞으론 절대로 깨부리지 않고 말을 잘 들을게요. 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을 빌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와 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갔어요. 말은 소녀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갔지요.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말은 목이 몹시 마르고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춤거리기 시작했지요. 소녀가 다시 매서운 눈초리로 소리쳤어요. 내가 또 너를 머리에 이랴? 이랴 소리에 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니에요, 가요, 간다고요. 말은 소녀보다 더 빠르게 장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소가 송아지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이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렴. 왜요, 엄마?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주인이 이랴 하고 소리치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들어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말처럼 주인에게 야단을 맞게 되니까. 알았어요, 엄마. 송아지는 엄마 소의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답니다. 그러고는 엄마 소가 되어 새끼를 낳게 되자 그 새끼에게 이랴라는 말의 뜻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때부터 소나 말들은 밭을 갈면서 주인에게 이랴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가문장 아기.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에 강이 영성이라는 사내 거지와 홍은 소천이라는 여자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두 거지는 윗마을 아랫마을에 살면서 동냥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어요. 우리 동냥질을 그만두고 함께 폼이라도 팔면서 삽시다. 네, 그래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거지 노릇을 그만두었어요. 얼마 지나 홍은 소천이 딸을 낳았어요. 부부는 기뻤지만 가난한 살림에 아기 키울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지요. 입에 불칠하기도 힘든데 딸 아이를 어찌 키운담? 하루는 일거리를 찾아 나선 강희 영성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훌쩍훌쩍 흐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지 노릇을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 살아가려는 이 부부를 돕기로 했지요. 날마다 정성을 다해 은그릇에 죽을 쏘다 주었어요. 은그릇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아이를 은장아기라고 불렀지요. 은장아기가 2살이 되자 홍은 소천은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아이를 키워주었어요. 하지만 큰딸에게처럼 정성을 다하지는 못했지요. 은그릇 대신 녹그릇에 죽을 담아 먹였어요. 녹그릇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둘째 딸은 노짱아기라고 불렀어요. 몇 해 지나 셋째 딸이 또 태어났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기의 배에 금이 그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나무 바가지에 죽을 담아 주었어요. 셋째 딸은 나무 바가지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가문장 아기라고 불렀어요. 은장아기, 노장아기, 가문장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어렵던 살림도 점점 나아졌어요. 부부는 논밭도 사고 기와도 샀지요. 그러자 지난날의 어려움은 모두 잊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부부는 다 큰 처녀가 된 세 딸을 불러앉혔어요.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아버지가 넌지시 묻자 큰딸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어요. 하늘, 땅, 그리고 아버지 덕에 이리 잘 살지요. 우리 큰딸 기특하구나. 기분이 좋아진 부부는 둘째 노짱아기에게 물었어요. 노짱아기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늘, 땅, 그리고 아버지 덕에 이리 잘 살지요. 노짱아기도 부부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어요. 부부는 마지막으로 막내 가문장 아기에게 물었지요.
감은장 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늘, 땅,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배에 그어진 금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괘씸해서 소리쳤어요.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길로 가문장 아기는 옷가지와 식량을 암소등에 싣고 집을 떠나야 했어요. 부부는 막상 가문장 아기에게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지라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옆에 있는 큰딸 은장 아기에게 일렀어요. 막내를 불러 찬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라. 은장 아기는 가문장 아기를 다시 부르면 부모님 마음이 변할까 잠시 머뭇거렸어요. 세 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착한 가문장 아기에게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물려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어서 나가보래도. 아버지가 보채자 은장 아기는 대문 밖으로 나가 큰 돌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문장 아기야, 빨리 가. 아버지가 널 때리려고 나오신다. 가문장 아기는 언니의 속셈을 알아채고는 소리쳤어요. 큰언니, 그 돌 위에서 내려오거든 지네가 되어 잘 살아요. 은장 아기는 콧방귀를 끼며 돌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은장 아기가 눈 깜짝할 새에 지네로 변해버렸어요.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은장 아기와 가문장 아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장 아기를 불러 말했어요. 노장 아기야, 어서 가서 가문장 아기를 데려오너라. 노장 아기도 가문장 아기를 시샘했지요. 그래서 두어미에 올라가 거짓으로 꾸며 말했어요. 얘, 어서 도망쳐. 어머니가 널 때리려고 쫓아오신다. 둘째 언니, 그 두엄 위에서 내려오거든 버섯이 되어 잘 살아요. 노장 아기도 두엄 위에서 내려오자 버섯으로 변해버렸어요. 부부는 딸들이 돌아오지 않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대문에 부딪혀 장님이 되고 말았지요. 한편 쫓겨난 가문장 아기는 암소를 타고 한나절을 꼬박 갔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외딴 집을 찾아갔지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세요. 살인문 앞에서 소리치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어요. 어쩌겠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 잘 방이 없다오. 부엌이라도 괜찮으니 밤 이슬만 피하게 해주세요. 영감, 그렇게 합시다. 이 밤에 어딜 가겠어요? 어서 들어오구려. 할머니는 이부자리를 내와 부엌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얼마 뒤 마당에서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싶어 가문장 아기가 내다보는데 할머니가 말했지요. 우리 집 큰아들이 말을 캐가지고 돌아왔다오. 자식들이 캐온 말을 장애에 내다 팔아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큰아들은 부엌을 힐끔 들여다보더니 버럭 화를 냈어요. 도둑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나 재워주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도 집에 돌아와 가문장 아기를 보고는 2달 됐어요. 다음부터는 사람 들이지 마세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하지만 나중에 돌아온 막내 아들은 가문장 아기를 상냥하게 대했지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세 아들은 부엌에 들어와 저녁 먹을 거리로 말을 삶았어요. 이 집 식구들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 때마다 말을 삶아 먹었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삶은 마의 통통한 가운데 토막을 낼름 먹어치웠어요. 살이 없는 꼬리 부분만 부모님 그릇에 올려놓았지요. 그런데 막내는 2 형들과 달랐어요.
살이 통통한 가운데 토막을 부모님 그릇에 올리고 자신은 꼬리 부분만 먹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하룻밤 재워주는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었지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렸는데 도무지 드시려고 하지 않았지요. 한 번도 쌀밥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큰아들과 둘째에게도 쌀밥을 주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막내 아들만은 고마워하며 쌀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제야 형들은 저도 먹겠다고 난리를 쳤지요.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부엌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게 무서웠어요. 눈치를 챈 할머니는 새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 와 말했어요. 아가씨가 무서워 잠을 못 자는 모양이다. 누가 가서 말동무나 해주려무나. 어머니, 제가 갈게요. 막내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막내는 밤늦도록 가문장 아기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지요. 가문장 아기는 착한 막내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막내도 가문장 아기가 좋았어요. 가문장 아기와 막내 아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답니다. 여보, 말을 어디서 어떻게 캐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결혼한 지 얼마 뒤 가문장 아기가 막내를 졸랐어요. 막내는 먼저 큰 아들이 말을 캐낸 구덩이에 가문장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구덩이에는 지네와 뱀이 우글거렸지요. 막내 아들이 말을 캔 구덩이에 가보니 황금이 그득그득했어요. 막내 아들과 가문장 아기는 황금을 내다 팔아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살림이 피자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사위도 인사시킬 겸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간데없고 장님이 되어 다시 알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며칠 밤낮을 울며 지냈어요. 보다 못해 막내 아들이 말했지요. 여보,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시다. 소문이 나면 당신 부모님들도 찾아오실 게 아니오. 집에 돌아온 부부는 석 달 열흘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잔치 내내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잔치 마지막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늙은 장님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찾아왔지요. 가문장 아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갔어요. 그러나 어찌나 모습이 초라한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지 부부가 배불리 먹고 나자 가문장 아기가 찬찬히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난 이야기나 한 자락 들려주세요. 부부는 거지로 만나 결혼한 이야기며 은장아기, 노장아기, 가문장아기 세 딸을 낳은 이야기, 막내딸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이야기까지 풀어놓았어요. 그제야 가문장아기는 거지 부부를 와락 안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바로 가문장아기랍니다. 뭐라, 네가 가문장아기라고? 어디 한번 보자꾸나. 내 딸 어디 한번 봐. 거지 부부가 소리치며 가문장 아기를 보는 순간 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가문장 아기는 다시 만난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